어차피 한 식구인데 친정건물 명의 좀 빌려주면 어때서?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평생 일군 건물을 시댁 사업담보로 내주었습니다. 가족이니까 설마 했죠. 그런데 그 사업이 보기 좋게 망했어요. 시댁은 제 친정 건물을 헐값에 팔아 빚잔치를 하려 들었고 저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. 시어머니는 그런 절 보며 이러더군요. 원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다. 그런데 딱 석 달 뒤 그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. 제가 그 건물 명의를 내어주던 그날 사실 저는 시댁이 꿈에도 모르는 종이 한 장을 따로 챙겨줬거든요. 그게 뭐였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. 저에게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. 크진 않아요. 시장통 골목에 있는 낡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이죠. 하지만 그 건물은 제게 그냥 건물이 아니었습니다.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새벽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며 손이 갈라지도록 일해서 마련한 거였거든요.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딸아, 이 건물은 네 거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남한테 넘기지 마라. 이게 너를 지켜줄 뿌리니까.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.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작은 월세가 저에게는 마지막 자존심이자 버팀목이었어요.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제 친정을 늘 은근히 무시했습니다. 사돈댁은 뭐 시장에서 리역 하나 끌던 집안이라며 우리 집안하고는 좀 격이 다르지.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. 저는 그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습니다. 그런데 참 이상하죠. 그렇게 제 친정을 깔보면서도 그 건물 얘기만 나오면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지더군요. 얘, 너 그 시장동 건물 월세 얼마나 나오니? 위치는 별로라도 땅값은 좀 나가겠더라. 그건 왜 물으세요, 어머님? 아니, 그냥 가족이니까 궁금해서 그러지. 그땐 그저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건물을 입에 올리는 횟수가 갈수록 잦아지더군요.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여보, 당신 친정어물 말이야. 그거 그냥 놀리지 말고 좀 활용하면 좋을 텐데. 활용은 무슨, 아버지가 절대 남한테 넘기지 말라고 하셨어요. 아이, 누가 넘기래? 그냥 그렇다고. 저는 그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. 하지만 설마 가족이 제 아버지 유산을 노리겠나 싶었죠.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이 본격적으로 그 건물에 손을 뻗기 시작했거든요. 그것도 가족이라는 가장 거절하기 힘든 이름을 앞세워서요. 그 일이 시작된 건 시댁이 사업을 벌이면서부터였습니다. 아주버님이 큰 사업을 한다며 자금을 끌어모으던 차였어요. 그런데 은행 대출이 막혔는지 어느 날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. 그리고 시어머니가 대뜸 말을 꺼내더군요. 얘, 다름이 아니라 네 그 시장동 건물 있잖니. 그거 담보로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? 네? 어머니, 그게 무슨... 아휴, 어차피 한 식구인데 친정 건물 명의 좀 빌려주면 어때서. 사업만 잘 되면 금방 풀어줄 텐데.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. 아버지가 절대 남한테 넘기지 말라고 하신 건물이었으니까요. 어머니, 그건 안 돼요. 아버지 유산이라. 아니, 얘 좀 봐라. 가족이 어려운데 그깟 건물 하나 못 빌려줘? 너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거니?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.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까지 거들더군요. 여보, 형님 사업 잘 되면 우리한테도 다 좋은 거잖아. 가족끼리 이럴 때 도와야지. 당신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? 저는 사면 초가였어요. 시댁 식구 모두가 절 하나로 몰아붙였죠. 마치 제가 가족을 외면하는 매정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요.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눈물까지 보이더군요.
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니?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. 사업만 성공하면 너한테도 한몫 단단히 챙겨줄게. 결국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가족이라는 그 말에 무게에 짓눌려서요. 하지만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. 명의를 내어주기로 한 날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따로 찾아갔어요. 그리고 건물을 담보로 내어주되 한 가지 안전장치를 단단히 해두었습니다. 그게 뭐였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. 아무튼 저는 시댁이 원하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더군요. 그래, 그래.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. 가족이 이래야 하는 거야.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. 어머님, 정말 이게 다 가족을 위한 일일까요? 그 위화감은 머지않아 끔찍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. 시댁이 그토록 자신하던 그 사업이 보기 좋게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. 시댁의 사업은 채 1년도 못 가 무너졌습니다. 아주버님이 자신만만하게 벌인 사업은 알고 보니 처음부터 무리한 거였어요. 빚으로 빚을 막다가 결국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. 시댁은 빚더미에 앉았고 채권자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절 불렀어요. 저는 위로라도 해드릴 마음으로 갔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예, 네 그 시장동 건물 말이다. 그거 팔아야겠다. 네? 어머니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어차피 담보로 잡혀있는 거 빚 막으려면 팔아야지. 채권자들이 그 건물부터 처분하라고 난리다.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. 아버지가 절대 넘기지 말라던 그 건물을 헐값에 팔아 시댁 빚잔치에 쓰겠다는 거였으니까요. 어머니, 그건 안 돼요. 그 건물은 제 아버지 유산이라고요. 사업만 잘 되면 풀어준다고 하셨잖아요. 아니, 사업이 망했는데 그럼 어쩌니? 너만 살겠다고 가족을 길거리에 나앉게 할 거야? 기가 막혔습니다. 사업을 말아먹은 건 시댁인데 마치 제가 가족을 외면하는 사람인 양 몰아붙이더군요.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무심코 흘린 말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. 솔직히 처음부터 그 건물 때문에 널 며느리로 들인 거다. 시장통 리어카 끌던 집안 딸을 우리가 뭘 보고 데려왔겠니? 그 건물 하나 보고 참고 데리고 산 거지.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였어요. 시댁이 절 며느리를 들인 것도 가족이라는 명의를 빌려달라 한 것도 전부 제 아버지 건물을 노린 계획이었던 겁니다.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름 뒤에 그런 끔찍한 속셈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.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.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랬어요. 그런데 그이는 제 눈을 피하더군요. 여보, 엄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. 가족이 위기인데 건물 하나가 그렇게 아까워?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졌습니다.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절 진짜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던 거예요. 저는 그저 아버지 건물에 딸려온 부속품일 뿐이었습니다. 당장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요.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.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일군 건물인데 라고 소리치고 싶었죠.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절 붙잡았습니다. 아니야. 저들은 모르고 있어. 그 건물이 정말로 누구 손 안에 있는지를.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 시댁이 그토록 처분하려던 그 건물은 사실 저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였거든요. 명의를 내어주던 그날 제가 따로 챙겨준 그 종이 한 장 때문에요. 명의를 내어주던 그날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따로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죠. 사실 저는 시댁을 처음부터 완전히 믿진 않았습니다. 평생 제 친정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가족을 외치며 건물을 빌려달라는 게 어딘가 깨름칙했거든요. 아버지가 절대 남한테 넘기지 말라던 그 당부도 늘 마음에 걸렸고요. 그래서 저는 건물을 담보로 내어주되 단단한 안전장치를 해뒀습니다. 변호사가 그때 이렇게 조언했어요. 사모님, 그냥 담보만 잡혀주면 위험합니다.
사업이 잘못되면 건물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러니 이렇게 하시죠. 시댁에 빌려주는 자금에 대해 정식 차용증을 쓰고 그 건물의 사모님 명의로 근저당을 1순위로 설정해 두는 겁니다. 그게 무슨 뜻이에요? 쉽게 말씀드리면 그 건물에 무슨 일이 생겨도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모님께 있다는 거예요. 시댁이 함부로 팔 수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없습니다. 법적으로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은 여전히 사모님인 거죠. 저는 그 조언대로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마쳐서 씁니다. 차용증에 시댁 식구들 도장까지 다 받아뒀고요. 시댁은 그냥 그게 형식적인 서류인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죠. 그러니까 시댁이 그토록 헐값에 팔아치우려던 그 건물은 사실 제 손 안에 단단히 뭉겨 있었던 겁니다. 저들이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. 본색을 드러낸 시댁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. 사모님, 잘하셨습니다. 이 차용증과 근저당이 있는 한 시댁은 그 건물을 절대 처분할 수 없어요. 오히려 빌려간 돈을 사모님께 갚아야 할 의무가 있죠. 그럼 저는 건물을 지킬 수 있는 거죠?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. 시댁이 갚지 못하면 법적으로 그 건물은 온전히 사모님 것이 됩니다. 그리고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더 내밀었어요. 제가 그동안 조용히 모아둔 시댁의 무리한 거래와 서류 정황이었습니다. 이건 시댁이 사업하면서 벌인 일들인데요.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게 꽤 있네요. 이것까지 정리하면 시댁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. 저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. 가족이라고 믿고 내어줬다가 배신당한 그 건물이 이제는 저를 지켜줄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.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.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자리를 기다렸어요. 시댁은 그날 자기들이 디딘 땅이 사실은 제 손바닥 위였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.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날이었습니다. 빚 독촉에 시달리던 시어머니가 건물 매매를 마무리 짓겠다며 절 불렀어요. 아주버님도 남편도 시누이까지 다 모였더군요. 다들 이제 그 건물만 팔면 한숨 돌리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. 시어머니가 매매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. 예,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. 어차피 담보로 잡힌 거 빨리 정리하자.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. 어머니, 한 가지만 여쭐게요. 이 건물 정말 어머님 마음대로 파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? 그게 무슨 소리야. 담보로 잡혀 있는데.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쳐놓았습니다. 차용증과 근저당 설정 서류였어요. 이거 보세요. 제가 명의 빌려드릴 때 정식으로 차용증 쓰고 도장 받았죠. 그리고 이 건물엔 제 명의로 1순위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. 무슨 뜻인지 아세요? 이 건물 어머님이 절대 못 파신다는 뜻이에요. 오히려 시댁이 저한테 빌려간 돈을 다 갚아야 하고요.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. 아주버님이 황급히 서류를 낚아채 들여다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. 이게 무슨, 너 우리한테 사기친 거야? 사기요? 사기는 누가 쳤죠?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 건물 노리고 절 며느리로 들이셨다면서요. 가족이라면 명의 빌려달라고 해놓고 망하니까 헐값에 팔아치우려던 게 누구신데요?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.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. 시댁이 사업하며 벌인 무리한 거래들, 문제될 만한 정황을 정리할 자료였어요. 그리고 이것도요. 시댁이 사업하면서 벌인 일들 변호사가 다 검토했어요. 빚 갚는 거 법대로 하실 거 아니면 이것까지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. 그제야 시어머니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. 얘야, 내가 잘못했다. 응?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?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. 어머니,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건 저였어요. 우리 아버지가 손이 갈라지도록 일해서 남긴 건물을 어머님이 헐값에 팔아넘기려 하셨잖아요. 그땐 원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라고 하셨죠? 그러니 이것도 원래 그런 거예요. 평생 제 친정을 무시하던 그 입으로 시어머니가 빌고 또 빌었습니다. 남편도 뒤늦게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.
여보, 내가 잘못했어. 그때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. 당신이 어머님 편에 서서 날 몰아붙일 때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 이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.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뿌리쳤습니다. 그러자 궁지에 몰린 아주버님이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화살을 돌리더군요. 어머니, 그렇게 제가 뭘 했어요. 이 사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. 어머니가 자꾸 건멀건멀 하면서 욕심 부리니까 일이 이 지경이 됐잖아요. 뭐? 이놈아, 사한 말아먹은 데 누군데? 네가 그 사한만 안 버렸어도. 시댁 식구들이 제 앞에서 서로 멱살이라도 잡을 듯 싸우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우애 좋은 척 가족 타령하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그 민낯을 드러내더군요. 저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. 굳이 제가 나설 필요도 없었어요. 저들은 알아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. 그날 이후 모든 게 제가 준 패대로 흘러갔습니다. 시댁은 저에게 빌려간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야 했어요. 하지만 사업으로 다 날린 마당에 그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. 결국 시댁은 살던 집까지 처분해서 빚을 막아야 했습니다. 으리으리한 시댁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던 날 시어머니가 또 저를 찾아 매달렸지만 전 받아주지 않았어요. 제가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을 때 시어머니는 원래 가족끼리 그러는 거라며 코웃음 쳤으니까요. 아주버님은 사업빚에 더해 갚을 길이 막막해지자 시댁 식구들과도 등을 돌렸습니다.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라 돈이 사라지니 그 알량한 정마저 모래성처럼 무너지더군요. 시누이는 그 와중에 행여 불똥이 튈까 발을 빼느라 바빴고요.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시댁 식구들끼리 서로 연을 끊고 남처럼 산다고 합니다. 친정아버지 건물은 온전히 제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끝까지 방관한 남편과도 정리했어요. 위자료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냈고요. 저는 그 건물 1층을 직접 손봐서 작은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. 아버지가 평생 새벽 시장을 누비셨던 것처럼 저도 제 두 발로 떳떳하게 살아보려고요.